제가 부담스러우신지 사회를 안 봐주셔서 그냥 제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올라왔고요. 먼저 올라온 김에 이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삼선 안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미네랄이 좀 헷갈린다. 미네랄이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 두 분만. 그쵸. 네, 미네랄에 대한 거 이따 드릴게요. 하나를 보고.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다가 분자교정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학회가 나와요. 학회 안에 비타민 정보, 미네랄 정보, 단백질 정보, 지방질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 미네랄 정보 전체를 추려서 출력을 하면 한 40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부분만 제가 프린트해 온 건데요.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프린트해 온 건데 오늘 새벽에 새로운 뉴스가 뜬 게 있어요. 이 뉴스거든요. 플레이 좀 시켜주실래요? 가운데 3명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와 70대는 칼슘을 권장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80%를 넘었습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2배 높아지는 등 각종 위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섭취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지 권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이 남성은 지난 4월 고지혈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뱃살을 좀 없애고 싶어가지고 계속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도 칼슘 부족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 칼슘 섭취가 부족할수록 배둘레가 늘어났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 같은 신진대사 촉진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을 보충해주면은 대장암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칼슘은 음식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같은 뼈째 먹는 생선에 칼슘이 많고 채소 가운데는 시금치, 배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충제를 먹을 땐 심장이나 콩팥 혈관에 칼슘 성분의 돌이 생길 정도로 과다 복용하는 건 금물입니다. 특히 암 환자는 체내 칼슘이 부족하거나 과도하면 재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칼슘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약물보다는 음식이나 햇볕을 쬐는 야외 활동을 통해서 몸이 스스로 만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올려주세요. 칼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뼈의 구성물질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칼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칼슘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증상은 147가지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뼈만 있을 수는 없어요. 뼈만 있을 수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칼슘은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칼슘을 섭취한다. 그 다음에 칼슘의 정상적인 섭취를 위해서는 비타민 D, 인, 비타민 A, 그리고 C 등이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과 마그네슘의 체액에서 칼슘이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그 체내에서 99%가 어디 있다고요? 네, 뼈에 보관돼 있는 거예요. 뼈에 보관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액에 나머지 1% 들어있는데 혈액의 pH의 7.35에서 7.475 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혈액 내에서 양이 부족해지면 인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액으로 칼슘을 이동시켜요. 이때 칼슘이 많은 조직인 뼈하고 치아 같은 데에서 빼다가 이동시켜서 이걸 쓰는데, 이렇게 칼슘을 뺏기면 뼈하고 치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뼈의 용해 작용으로 해서 혈당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장의 칼슘 흡수량이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환자는 혈당 검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칼슘의 부족 증상이 여기서 관련이 있죠. 근데 칼슘은 근육에서도 작용을 해요. 근육의 수축 작용을 해요. 근육의 수축 작용까지. 그리고 칼슘의 이 결핍 증상을 보면 크게 관절의 통증, 손톱의 부러짐, 습진 이해 안 되죠?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아까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혈중 콜레스테롤 관련 있다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뉴스가 떴으니까 오늘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말고 심계항진, 고혈압, 불면, 근육 경련 이거는 이해하실 거고 신경 과민, ADHD 있는 아이들한테 칼슘 흡수가 그러니까 칼슘 섭취를 좀 늘려주면 좀 진정되는 게 신경감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감각 이상, 과동증이에요. 그 다음에 우울증, 그리고 망상, 류머티스 관절염까지도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4명 중에 3명 이상이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뭘 먹으라고? 네, 음식으로 섭취를 해라.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비타민 D를 째라. 자 그러면은 비타민 D를 째면은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효율이 좋아지는데 왜 좋아질까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아니죠. 비타민 D는요, 햇빛을 봤을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작용을 해요. 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작용을 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햇빛을 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쬐요, 햇빛을? 그래서 유중 UVB가 만들어내는데 햇빛을 어떻게 쬐요? 네, 간접적으로 떼죠. 유리창으로 막혀서 자외선차단제를 막아서 옷으로 막아서 유리창은 비타민 B가 통과를 못해요. 그죠? 자외선차단제를 바라보면 통과를 못하죠. 그리고 나가실 때 얼굴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몸은 미라처럼 감싸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의 생성을 높이시려면 사실은 아침에 창문을 여시고 옷을 벗고 만세를 부르셔야 돼. 그러니까 탄다고요? 아니에요. 타지 않을 정도만 해도 돼요. 하루에 30분만 해도 돼요. 강하지 않은 빛에 나가서 30분만 쬐셔도 네 피부에선 충분히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가서 일광욕을 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한 칼슘이 체내에서 인과 마그네슘과 함께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이 하는 일을 보면 마그네슘은 튼튼한 뼈와 치해를 위해서 칼슘, 인과 같이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특히 성장기 연령층의 뼈의 성장이 중요하고 치아를 윤택하게 유지하고 부스러지지 않게 해준다. 칼슘은 치아의 뼈의 구성 요소이지만 마그네슘은요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칼슘을 붙여주는 그 원료 중에 하나라는 소리죠. 그거 말고도 얘가 부족했을 때 칼슘은 근육을 수축해주지만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해줘요. 수축과 이완이에요. 근데 칼슘은 2가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1이 필요하거든요. 얘들이 같이 있어야지 수축과 이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칼슘만 먹어가지고 근육 경련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근육이 뭉쳤다거나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거, 눈가 떨림, 그건 칼슘 부족 증상이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라고 하는데 같이 필요한 거예요. 마그네슘만 먹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그네슘이 섬유종이라든가 근육의 안정 피로라든가 육체 통증에 하지만 또 하나가 심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정신계에 영향을 줘요. 칼슘이 부족할 때 불면증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불면증 말고 우울증 좀 다른 거죠. 우울증은 마그네슘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만 줬을 때는 아까 얘기한 그 칼D 같은 경우에는 ADHD 있는 애들한테는요. 애들인 경우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우울증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칼D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칼맥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거기 D에 D가 붙어 있죠. 칼맥 D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 중에서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마그네슘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근육이 필요하고 고혈압이 발생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눈에 망막혈관의 경련까지 일어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래요. 근데 마그네슘의 부족 증상을 보면 근육의 경련, 우울, 불안, 민감, 소화불량, 빈맥, 부정맥, 고혈압, 심장질환, 천식, 만성피로, 과민성 장질환까지. 자, 과민성 장질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변비가 있어 하면 주로 뭘 권하죠? 유산균 식이섬유 권해드리죠. 왜 칼슘 안 권해요? 마지막에 안 될 때 처음부터 넣어보세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장에 관련해서 이 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얘들이 문제가 있는 거를 뇌로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뇌로 신호를 줘야지 뇌에서 장을 움직여줘요. 유산균이 들어가고 식이섬유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 말고 장을 움직이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호를 줘야 되니까. 신경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장질환에까지.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 나온 것 중에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우유 먹으라고 그러죠. 우유. 자, 우리가 그 밖에서 이제 요즘 애들을 만나다 보면 고기만 처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고기만 처먹는다고. 왜 그러냐면 고기만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 몸은요. 특히 동양인의 몸은 더 해요. 8대 2잖아. 8대 2. 식이섬유, 식물 계열이 8배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고기만 처먹죠. 소금만 찍어서. 그 쌈장만 찍어가지고 고기만 먹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내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원래는 고기에 비타민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엔 비타민 B군까지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소고기에는요. 오메가3도 있기는 해요. 근데 고기의 주 섭취 이유가 뭐예요? 지방질 말고 단백질이죠. 단백질, 영문명으로 뭐예요? 영문명으로. 그러니까 화학명으로. 예, 아미노산, 엑시드죠. 아미노 엑시드, 산. 제가 저번 달에 비타민 C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비타민 C도 아스코르빈 산이에요. 단백질도 아미노 산이에요. 산성이란 소리죠. 내 혈액 안에 산성 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체액의 균형이 깨져요. 그럼 산도가 떨어지면 그걸 떨어지는 순간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아까 거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분자 교정 학회에서 있는 그대로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균형을 맞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면 무슨 수 써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요즘에 고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잖아요. 사료 먹어서 그냥 키운다고. 고기 맛도 달라요.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근데 고기만 처먹잖아. 야채를 먹는다고 해도 야채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한 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럼 고기만 먹었을 때 이 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내 몸에 들어갔을 때는요. 체액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나 치아에서 빼와요. 고기만 먹으면은 칼슘이 부족해져요. 칼슘만 빠져나오냐고요. 마그네슘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장 썩는 거 말고도 뼈 망가지는 거 말고도 첫 번째 발생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고기만 먹는 애들이 우울증이 온다고요. 고기만 먹는 애들이. 단백질의 균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한아미노산이거든요. 달라요. 한쪽으로만 편중돼 먹는 건. 물론 이렇게 고기 단백질을 먹으면 힘이 나요. 에너지원이잖아. 힘이 나긴 하지만 고기만 드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단백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칼슘을 고기로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게 3대 완전식품이 있어요. 3대 완전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라고 하죠. 또 하나는 꿀. 또 하나는 아니에요. 3대에 안 들어가요. 또 하나는 효소예요. 효소. 예.
우유하고 꿀하고 효소예요. 그러면 우유는요, 왜 완전식품이라고 그래요? 왜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고 하죠. 들어있다고 하는데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칼슘과 인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대 1이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네, 인이 더 많아요. 그럼 칼슘이 뺏기죠. 그 와중에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뭐라고요? 네, 그럼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뺏겨요. 그러니까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근데 칼슘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인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유를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해놔요? 그냥 먹어 완전 식품이라며 왜 강화 우유를 만들어놔요? 칼슘 강화 우유를? 뭔가 이상하죠. 강화시켰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칼슘은 용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투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 흡수 될 것 같아요? 흡수 안 돼요. 거기다가 유당불내증 어떻게 할 건데? 우유는요, 모든 동물은 젖 먹는 그 기간에만 먹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소젖을 먹어요. 원래 소가 한 마리가 생산할 수 있는 우유 양은 송아지 한 마리가 먹을 양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만 먹을 양이에요. 우유 얘기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히만 접으면 송아지 한 마리가 먹을 양인데 지금 생산되는 우유 양은요, 아침에 최소한 저거 20리터 통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반 나와요. 아침에 최소한. 하루에 2번 짜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줄줄줄 흘러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10마리 분량이 나와요. 뭔 짓을 했을까?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우유에 관련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저 민방위 갔을 때 천안에 저 고향이잖아요. 제 친구들이 나쁜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딴 거 본다. 왜냐하면 아니죠. 시골에서 소 키우잖아. 젖소 키우잖아. 우유 먹지 말라는 소리는 자기들 굶어 죽으란 소리잖아요. 그딴 거 본다고 그러는데 모르면서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광고 선정이 전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추 해석을. 그리고 우유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기름이죠. 지방. 우유에 있는 지방. 지방이 문제가 되는데 그 지방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이라는 게 뭐죠? 내 몸에 필요한, 혈액순환에 필요한 기름.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오메가3는요. 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6도 사실은 오메가3랑 거의 같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같다고 봤을 때 오메가3가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포화지방산 불포화 어렵잖아. 이 안에 지금 약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이거를 불포화됐다고 그래요. 아직 덜 찼어.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올 만한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0명이 꽉 찼어요. 의자가 없네? 그러면 그걸 포화됐다고 그래요. 포화된 기름은요, 부패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변형될 게 없거든. 근데 기름은요, 잘 부패하죠. 그래서 수소로 과포화시켜 놓은 기름들이 있어요. 마가린. 예, 쇼트닝. 예, 얘들은 안 변해요. 그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제대로 일을 해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거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 피부가 퍼석퍼석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내 피부의 겉에에 막은 오메가3를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그거를 좋은 기름 나쁜 기름 그 구분하는 거 쉽게 그러면 상온에서 액체인 상태가 좋겠죠. 상온에서 액체여야 돼요. 상온에서 액체인 기름 많아요. 들기름, 참기름 다 액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는 뭘로 만들어요? 생선기름. 그쵸. 생선기름으로 만들어요. 그럼 생선기름이 왜 좋은 걸까요? 들기름, 참기름 밭에 있는데. 네, 생선의 체온은 5도죠. 5도. 생선의 몸에서 돌던 거예요. 근데 생선기름에 단점이 있어요. 고기를 잡아서 죽은 상태로 금방 상하는 거 알죠? 비린내가 그 상한 냄새잖아요. 금방 상해요. 기름을 짜놓으면은요. 금방 상하진 않아요. 물론 들기름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고 좋지만 들기름을 짜서 큰 병에 넣어서 오랫동안 오픈시켜 먹는 게 아니라 작은 병에 넣어서 그때그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상할 수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자연계에 있는 특히 식물에서 뽑아낸 기름들은요. 비타민 E라는 게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 E가 항산화 비타민이죠. 산화를 막아줘요. 이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싸는 기름은 쉽게 상하진 않아요. 압착유인 경우에 화학분해 말고 쉽게 상하진 않는데 생선에 있는 기름은요 나왔을 때 바로 상해요. 이 얘기는 그거를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의 피는요 나오면 바로 굳어버리는데 생선 피는 나오면 안 굳는데 바로 상해. 상하기 전에 굳어버리는 거야 사람 피는. 동물의 피도. 그죠? 그러면은 생선 피가 왜 상할까? 산화되는 거를 안 들어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화를 막을 수 있는 비타민 E가 첨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내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오메가3 관련해서 혈액이 맑아져요, 혈압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건. 다른 제품들 잘못 얘기하면 약사법에 걸리잖아요. 오메가3는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논문으로 다 나와 있잖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혈압 있는 사람한테 이거 먹으면 고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해도 안 걸려요. 그건. 유일하게 그렇죠. 근데 오메가3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3가 생선 기름이 빨리 상하는데 산화한다고 그러죠. 산화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공기랑 접촉해서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럼 공기와 접촉을 차단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산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열과 빛이죠. 이걸 또 차단해야겠네요? 열과 빛을 또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여름날에 지나갔지만 차 안에 실내에다가 오메가3를 보관하면은요 상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으면 상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죠. 일단 고를 때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투명하지 않은 용기에 있어야 되고 상온이 아닌 저온에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마켓에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 투명한 용기 팔죠. 네, 그 투명한 용기 파는 거 얼마 안 하죠. 뒤집어 까보면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장어? 아, 잡어. 그보다 또 싼 것도 있어요. 하프 물범류. 걔들은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포유류예요. 포유류예요. 포유류.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은 걸 갖다가 강제 넣어놓은 거죠. 근데 오메가3라고 판매하는 거에 비타민 E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오메가3 2000mg, 1000mg 써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3 안에 있는 EPA라는 성분이 내 몸에 들어와서 피를 맑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죠. EPA 성분 왜 수치가 표기가 안 돼 있을까요? 생선 기름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에요. 생선 기름을 오메가3라고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 EPA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EPA 수치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표기가 안 돼 있고 우리는 2000mg 들어있어 생선기름. 안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비타민 E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골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메가3를 또 고를 때 중요한 거 하나가 먹이 피라미드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중금속이 농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릴 때 세모스쿠알렌이라는 걸 드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네, 그 세모스쿠알렌이 원료가 뭐라고요? 세모그룹 말고 네, 상어. 다랑어도 오메가3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보다 윗단계인 상어거든요. 좋겠죠. 네, 그렇지는 않은데 그 EPA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혈액 안에 들어와서 혈액을 맑게 해주죠. 그럼 혈액 안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 중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죠. 좋은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누구의 입장에서? 혈액의 입장에서. 간의 입장으로 보면 반대예요. 반드시 얘들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꼭 필요한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반드시 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혈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LDL이에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예. 저밀도 콜레스테롤 왜 좋은 거냐면요 얘들은요 가볍기 때문에 부위에서 잘 흘러가요. 잘 흘러가는데 HDL은요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근데 그 HDL이 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가 가서 콜레스테롤 끌고 와줘야 담즙을 만들어 소화액을 만들어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혈관의 입장에서 왜 LDL이 중요하냐?
가벼우니까 떠서 지나가면서 침착돼 있는 앉아 있는 놈들을 가서 자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거거든요. LDL 수치를 높여줘요. 오메가3의 EPA가 LDL 수치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간의 입장에서는 반대인데 간에서 HDL 콜레스테롤을 많이 쓰게 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담즙을 많이 만들게 하려면 담즙을 많이 만들게 하려면은요, 내가 먹을 때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담즙이 하는 일은 지방질을 소화하잖아요. 남는 거는요, 지방질 소화한 거와 같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다시 고기에 돌아가죠. 고기를 먹을 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담즙이 재흡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재흡수를 막아줘야 돼. 막으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식이섬유. 그게 흡착해서 끌고 나가줘야 돼요. 그럼 담즙을 못 만들어, 담즙이 다시 흡수가 안 됐으니까 간에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니까 혈관에서 다시 끌고 와요. HDL 시켜가지고. 그럼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맑아지는 효과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혈압에 오메가3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그러면 요번 달 아마그람에 면역이라는 게 나왔어요. 면역.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그때 그 사스 나왔을 때도 그랬고 메르스 나왔을 때도 그랬고 면역 강화 막 얘기를 했잖아요. 면역의 의미가 뭐예요? 내 몸을 방어해 주는 거. 네, 그것도 맞고 또 왜 자꾸 꿀먹을 벙어리도 되셨을까? 면역.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침투할 수밖에 없는 그 세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누가 이겨요? 아군이 강해야 되죠. 그 아군 중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그치, 백혈구. 예, 백혈구가 있어요. 이거 호중구라고 그래요. 백혈구라는 게 있는데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가서 싸워요. 그리고 감싸요. 죽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고름. 근데 백혈구가 최적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온도는요? 41도죠. 41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의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백혈구 갖고 안 되는 조금 센 놈이 들어왔을 때는요. 백혈구 중에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요 식세포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요 대식세포라고 해요. 대식세포는요 생긴 건 백혈구랑 같아. 근데 비슷해 사이즈. 발이 달렸어요. 이렇게 손이. 대식세포라는 거는요. 그래서 지가 싸울 수 있는 범위가 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좀 센 놈이 들어왔을 때요. 요 손과 발로 잡아 당겨요. 잡아 당겨가지고 백혈구처럼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서는 얘나 똑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먹은 바이러스를요. 단백질 형태로 분해를 해버려요. 분해를 하고 지들이 달아요. 이렇게. 고름으로 만들면서 지들이 달고 다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죽죠. 요게 면역의 첫 단추예요. 후천적인 거. 근데 이 백혈구에 기운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연구 논문 나와 있어요. 비타민 C가 충분할 경우에 백혈구가 최대 100배까지 증식한다라고. 그러니까 나 감기가 걸린 것 같아라고 할 때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셨으면 빨리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백혈구에 힘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굉장히 많지만 이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면역에서 이건 후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후천적. 내가 뒤에서 임의로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선천적도 있다는 소리겠죠. 서천적이 뭐냐면 만약에 얘가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도 센 놈이야. 난 모르는 놈이야. 백혈구가 모르는 놈이 왔어. 도저히 걔에 대해서 스펙을 몰라. 그리고 양도 많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얘가 죽으면서요. 나의 죽음을 알려라. 알리지 말라는 게 알려라 그러면서 T세포라는 것한테 정보를 줘요. T세포가 가가지고 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러면은요. 여기 붙어있는 단백질로 분해시킨 요거 있잖아요. 이 정보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T세포가 가가지고 일러요. 어디다 일리냐면요. B세포라는 것한테 일러요.
B세포가 뭐냐면 이쪽은 다 임파구거든요. B세포라는 게 뭐냐면 B, 본이거든요. 뼈 안에서 있는 세포예요. 얘들이 갖다 잃으면은요. 그런 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정보를 줬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걸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드는데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로 분리시켜요. 첫 번째는 저장을 해요. 기억. 어떤 놈이 들어왔었어. 그 놈이 이러이런 걸 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격할 수 있는 놈을 만들어요.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요. 이거 항체를 갖다 누구한테 주냐면요. NK세포라는 거한테 줘요. 얘가 가가지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융단 폭격. 예, 쫙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싸우는데 한 이틀 걸리고요. 요거 NK세포까지 전달되는 데까지 거의 5일 걸려요. 그래서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2달 가? 예, 면역력이 떨어져서 얘도 잘 안 돼. 근데 넘겼더니 얘도 똑바로 안 돼. 이쪽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선천적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면역력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NK세포가 못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이게 전달을 못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연락병이 없는 거야. 전쟁에서 연락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 무조건 망하거든요. 이 연락병이 죽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후천적 면역 결핍증 ADHD 아니 에이즈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에요. 얘들은 감기만 걸어도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길 수 없는 거는요.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NK세포가 결핍된 거는 못 만들어지는 질환은요. 우리가 여기 이거를 못 활성화시켜줬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암들. NK세포. 그래서 이거 NK세포는 현재 의술로는요. 인공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혈액에서 빼서 그거를 배양을 해서 다시 넣어줘. 얘가 못 만들어내니까. 얘가 일을 못 해주니까. 다시 배양해서 넣어줘요. 그러기 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걸 살려주면 좋겠죠. 골수를 살려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단백질, 미네랄. 얘들이 그 일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단백질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갔을 때 그럼 단백질은 혈액을 산화시킨다며. 이상하죠. 단백질도 아까 얘기한 제한암인수만 말고 균형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드실 때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섭취되는 게 이거고요.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죠. 비타민이 없으면 미네랄도 똑바로 일을 못해요. 반대로 비타민도 미네랄도 똑바로 일을 못해요.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게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고르게 드시고 그래야지 얘들이 잘 활동을 해요. 그래야지 내 면역이 올라가는 거야. 면역의 중추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 면역력을 위해서? 그래, 면역력을 위해서. 근데 조금 더 누가 질문을 하면요. 애매하죠. 그럼 내 골수를 위해서라고 그러세요. B세포. 내 골수를 위해서. 그게 왜 그러는데 내가 설명하기도 네가 못 알아들 테니까는 강의 와봐. 그게 낫겠죠. 내가 설명 너 못 알아들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도 설명을 자주 못하겠거든. 강의 와봐. 언제 한다고요? 우리 릴레이 강의 한다고 하잖아요. 일요일날 5시부터. 총 강사가 7명이에요. 7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할 거예요. 비타민, 그다음에 장기별로, 그리고 솔루션별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7분이 한 달에, 아니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은요. 한 달 반 가격으로 돌아가겠죠. 항상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겠죠. 제가 기대하건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시간을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초대하시는 거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